어서오세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뭘 할지 못 정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거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알면 좋은 노동법 상식. 일하려면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계약할 때 꼭 지켜야만 하는 것들 먼저 볼까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들을 적지 않으면 이거는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게 반드시 적어야 하는 거냐 하면은 임금에 관련된 사항, 손가락 어디 나오죠? 임금에 관련된 사항과 두 번째는 근로시간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휴일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네 번째는 휴가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뭐 그 밖에 기타 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에 대한 거.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은 뭐냐면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서면에 적은 거 이외에 동의를 얻지 않고 더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인 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휴일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일주일을 연속으로 일하게 되면 그 중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 휴일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연차 유급 휴가가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에 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도 써야 하고요. 교부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거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왜 알바생들이 알바하다가 돈을 안 주잖아요. 사장님이 돈을 안 주면 이거 근로사항 이 네 가지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혹은 교부하지 않았다. 이거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고하면은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법적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섭기 때문에 임금을 빨리 주게 되어버리죠. 약간 협박용 같은 거죠.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그리고 휴가 이 네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떼일 일이 없는 거죠. 우리 판례 얘기할까요? 역시 시작은 형법이죠. 약간 초심자들한테는 형법이 재미가 있어요. 강간 쪽 해볼까요? 강간이 역시 감정이입이 확 되면서 입문하기에 좋죠. 법률상의 아내에 대해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강간죄라는 거는 형법 제297조에 들어있는 건데요. 거기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라고 돼 있었어요. 그 부녀에는 아무리 자기가 결혼한 상대방이라고 해도 아내도 다 객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했다. 혹은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 라고 할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 혹은 협박을 가했다. 그래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라고 했는데요. 그 부녀에는 과연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된 그런 사람도 포함되는가? 그쵸, 당연히 싫으면 못하죠. 그런데 그냥 싫다고 말만 하고 이렇게 막 손으로 막 협조해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면 우리나라 판례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소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별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부녀에 해당해서 강간을 당할 수 있다고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폭행과 협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야 되는가? 이 기준이 좀 모호해요. 왜냐면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늘 판결할 때마다 문제되는 게 이 부분인데요. 그 이제 강간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완전히 정말 압도적인 힘으로 꽝꽝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건 뭐 확실한 거고요. 감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손만 세게 잡았어요.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피고인이 그 가해자가 피해자 여고생을 거시기를 요구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 여관에 방하고 거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고생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근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혼자만 데리고 가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너 나랑 거시기 하자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피해자가 그거를 거부했죠. 그랬더니 가해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들이 그 가해자의 친구들이었네요. 피해자 친구가 아니라. 가해자의 친구들이 내 옆방에 지금 많이 있는데 너 소리 지르면 그들이 다 들을 거야. 너 조용히 해. 너 나 혼자 하고만 할래? 아니면 쟤네 다 데리고 와서 쟤네한테 다 같이 당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박으로 인정이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라고 인정이 되는 정도에 속하네요.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반응 좀 해주세요. 저 너무 불안해요. 꿀잼이에요? 맞아, 이 가식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아, 거짓말 했으니까 처벌요? 거짓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돈을 빼앗아갔다 하면은 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칭찬을 받아요. 이번에는 그럼 아까 전에 폭행과 협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폭행과 협박이 반드시 강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피해자가 당연히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기습해서 삽입을 한 거예요. 삽입을 했을 때 그러는 행위 도중에 피해자가 막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삽입하고 이미 강간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 가해자가 막 폭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면 이것도 폭행으로 인한 강간이 맞냐?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나라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그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강간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그 형벌의 양을 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요. 폭행과 협박을 해서 한 거가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간을 못한 거죠. 이럴 때 이제 실행을 착수한 거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서 이미 한 거를 현저하게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실행을 착수했다 라고 보죠. 그래서 아예 강간을 시작하지도 못한 거랑은 다르게 이거는 이미 실행을 착수한 게 돼서 약간 더 높은 처벌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밤에 몰래 집에 침입을 했어요. 집에 침입을 했는데 그 침입한 목적이 강간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막 만지면서 강간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했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때 이거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뭐 강간죄랑 전혀 상관이 없는 죄가 되게 되죠. 그냥 뭐 주거침입죄 막 이런 게 돼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지금 한 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협박과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1000번, 10,000번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1000번, 10,000번 죽이세요. 물론 종교적으로는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만약에 폭행협박을 했는데 성기를 안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넣지 않고 거기다가 손가락 혹은 뭐 이상한 도구를 넣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아니면 항문에다가 성기를 넣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럴 때는 유사강간죄가 됩니다. 유사강간죄라고 해요. 뭐를 넣긴 넣었으니까. 그럼 추행 얘기 나온 김에 추행 한번 확인해볼까요? 추행은 뭐냐?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만지는 거죠. 겉에서 만지는 건데 이걸 이제 법률적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해요. 근데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게 어떤 방식의 침해여야 하냐면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랬는데 당하는 사람이 이거 추행이에요 막 이럴 수 있죠. 그거는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 라는 말뜻은 어떤 말뜻이냐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누가 당했더라도 우리가 상상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들었겠다 라고 인정되면 그게 그제서야 이제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그냥 이제 만지자 했는데 그게 만짐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그거는 성적 추행이 맞는 거다 이러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진 않아요. 아, 우리 새끼 꼬치 한번 만져보자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성적인 목적이라고 보진 않죠. 그리고 이제 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아이 할머니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괜찮은 거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관행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관행도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되는 편이에요. 뭐 물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꼬치 한번 만져보자 했으면 또 추행이 성립되겠죠. 그 왜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에서 그 교주가 그 신도들한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경우에 당하는 사람들이 약간 세뇌가 됐잖아요. 그 세뇌가 된 상태에서 막 협박, 폭행, 감금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세뇌가 된 상태로 강간을 한다. 면 그것이 과연 한거불능한 상태에 이르는 거시기인가? 라는 건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한거불능의 상태라고 인정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세뇌가 당했죠. 그래서 그게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의한 정신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한거불능의 상태였다. 라고 인정이 됐네요. 아, 이거 자꾸 강강거리니까 좀 그렇다. 좀 그렇죠? 돈 얘기가 좀 날까요? 아, 돈 얘기 더 열받아요? 그러면 우리 기본권 얘기할까요? 열받는 거 말고 우리나라의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볼까요? 아, 얼굴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저 원래 여기 자습하려고 이렇게 책상 이따만하게 크게 화면 해놓은 건데 저도 제 얼굴이 크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만큼만 랜덤으로 하나 펴보죠. 이거 한번 볼까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사건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건이에요. 이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강사가요. 강사 등록을 하고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구인이 되게 여러 명인데요. 강사랑 학원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의 학부모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뭘 청구를 했느냐? 서울특별시 조례에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그리고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리고 강사들 입장에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이거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청구는 기각당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봅시다.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5시부터 22시까지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격의 발현권을 일단 침해하지 않는데요. 이거 나중에 제가 근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이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비해서 서울특별시 주민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조례가 서울시에만 지정된 거니까. 왜 막 지방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공부해도 되는데 서울 사람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조항이 밤 10시 이후로 개인 과외 교습을 받는 자들에 비해서, 왜냐면 개인 과외는 밤 10시 넘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학원에서 강의받는 사람들을 차별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이라고 했네요. 저도 옛날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그 막 밤 10시 넘으면은 다 학교 불 끄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막 한창 이거 생겼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우리 학교가 밤 11시까지 야자를 시켰거든요. 누가 이제 불 꺼! 이러면 다 불 끄고 막 이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네요. 그럼 이제 이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맨 처음에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예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0조에 이런 게 있죠. 발음 잘 해드릴게요. 제10조에 어떤 게 있느냐?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여기에 의해서 어떤 게 보호되냐? 되게 많은 게 이 조항에 의해서 보호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 발현권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확실하게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제한된다 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제한된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냐면 서울시의회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고딩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학원 수업 마치고 귀가해서 실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학원, 그리고 학교의 과제 수행 시간, 이것도 확보해 주려고 뭐 우리가 그거를 제한해 준 거다. 그리고 적정한 수면 시간과 등교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밤 10시로 제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막 신중하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제한은 제한인데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참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제한되는 사익이 우리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지킬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 10시를 넘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유보다 밤 10시 전까지로 시간을 딱 잘라서, 우리 뭐 학생들의 왜 그거 있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집에 가면 숙제도 하고요. 이렇게 질서 유지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거를 굳이 법으로까지 막아야 되나 싶기는 해요. 자기가 더 숙제할 시간 없고 잠잘 시간 없으면 일찍 끝나는 수업을 들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다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등권의 침해 여부 있죠. 그 외에 과외 교습하면은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왜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밤 10시까지밖에 못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선 뭐라고 했느냐? 아니 그게 싫으면 과외 받으라 라고 하는데요. 그게 싫으면 과외하래요. 이거 뭐죠?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만 제한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유가 여기 있긴 있어요. 다른 거 뭐 과외나 혹은 인터넷 강좌, 발음 잘할게요. 과외나 인터넷 강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밤 늦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학습자가 스스로 교습 시간과 교습 장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 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학원에 비하여 적다 라네요. 적응이 돼버리셨어요? 폐해가 더 적어서래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다 일률적으로 밤 늦게까지 시키면은 이제 애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이라네요. 그래? 그렇대요.